보통 일본이라고 하면 고도로 발전한 국가, 깨끗한 길거리, 친절한 사람들로 인식합니다. 하지만요, 그 이면에는 외부에서 상상하지 못한 아주 기이하고 폐쇄적인 성문화가 존재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녀 복장을 한 여성 종업원이 등장하는 메이드 카페라는 게 있고요. 또 10대 소녀들이 인생을 거는 지하 아이돌, 그리고 중년 남성들이 어린 여성의 후원자가 되는 파파카츠까지 이게 다 무슨 개념인가 싶어요. 저조차도 일본 사건을 다룰 때면 아니 그렇게 성장한 국가에서 이게 정말 가능한가? 충격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런 일본의 기묘한 생태계가 만든 한 여대생의 죽음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3년 2월 3일 새벽 1시, 일본 도쿄에 있는 한 러브 호텔로부터 신고가 접수됩니다. 직원에 따르면 한 고객이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도록 퇴실을 하지 않고 있대요. 출동 좀 해달라는 거죠. 참고로 일본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호텔 직원이 함부로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범죄가 발생한 객실에 직원이 혼자 들어갔다가 아주 끔찍하게 피살된 일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일본 대부분의 호텔은 손님이 나오지 않아도 절대 문 열지 않고요. 반드시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게 규정입니다. 그날 직원 또한 사실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었어요. 대부분 들어가 보면 손님들이 막 술에 취해가지고 누워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얼마 후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고 직원은 해당 객실로 안내해줍니다. 경찰입니다. 안에 계세요? 근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신호를 줬고 직원은 드디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러자 가장 먼저 보인 건 침대 위에 누워있는 여성의 발바닥이었습니다. 더 들어가 보니 그녀는 알몸 상태로 대자로 뻗어 있어요. 이번에도 술에 취했나 싶었지만 잠시 후 방 안에 있던 모두가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여성의 한쪽 목은 반쯤 잘려 있었습니다. 그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로 시트는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고요. 급히 호흡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지 오래였습니다. 즉각 경찰이 현장 통제하고 수사에 돌입하는데 가장 먼저 살펴본 건 이 호텔 CCTV였어요. 피해 여성은 전날 밤인 2월 2일 새벽 2시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50대 정도의 중년 남성이 서 있었죠. 팔짱도 끼고 장난도 치더라고요. 둘은 꽤나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죠. 그렇게 방에 들어간 지 4시간 후 남성은 혼자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객실 문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혼자 방에 남은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남자가 살인 후에 도주를 한 거겠죠? 여기서 시신을 좀 더 살펴보면 여성은 칼로 찢기듯 목에 3번이나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가 분수처럼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 멀리 움직이지 못했겠죠. 그리고 또 자기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면 옆에 흉기나 칼이 떨어져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방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사건은 명백한 타살입니다. 정황상 함께 체크인한 그 남자가 유력 용의자고요. 그럼 CCTV도 있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면 될 텐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범인은 고사하고 피해자가 누군지 그 신원조차 파악할 수 없던 거예요. 아니 근데 보통 호텔 체크인할 때 신분증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일본에서는 문화가 좀 다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약간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할 텐데 일본의 소위 러브 호텔이라고 하는 곳은 일반 호텔과는 달라요. 물론 여기에 24시간 평범하게 머무는 고객도 있지만 보통은 연인끼리 혹은 불륜 커플이 딱 한 3-4시간 정도만 머물고 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시간당 숙박료만 내고 쓰는 건데 마치 가라오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러브호텔은 굳이 신분 확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고객들 대부분
성관계를 목적으로 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원과 직접 마주하는 것도 꺼려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건이 벌어진 이 러브호텔 또한 무인으로 자동 체크인이 가능한 시스템이었고요. 이해하시죠? 결국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 외에는 피해자며 가해자, 그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범인이 이걸 예상했는지 피해자의 소지품 중에 신분증을 유일하게 가져간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잠깐만요. 신분증이요? 신분증만 없다고? 순간 경찰의 머리가 번뜩이면서 전날 신고가 하나 떠오릅니다. 하루 전인 2월 2일 저녁 6시 반. 이 러브호텔에서 1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한 아파트에서 술 취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가보니까 어떤 중년 남성이 지독한 술 냄새를 풍기면서 인사불성 상태더라고요. 신원을 확인해보니 그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54세의 남성 이시카와 아키라였습니다. 경찰이 그를 돌려보내기 전에 소지품을 먼저 뒤져보게 돼요. 굳이 그게 필요한가 싶죠. 근데 이게 일본의 규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주치자에 의한 범죄가 종종 발생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흉기가 없는지 소지품을 꼭 검사한다고 하는데 물건 꺼내 보니까 핸드폰, 지갑, 담배, 일상적인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돌연 가방 속에서 젊은 여성의 신분증이 발견된 거예요. 아니, 이걸 이 남자가 왜 가지고 있냐고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추궁을 했더니 아키라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제 여자친구 건데요. 저번에 놀러 왔을 때 두고 가서 그래서 그게 좀 제가 다음에 주려고 제가 가방에 넣어둔 겁니다. 조사해보니 신분증의 주인은 24살의 여성 히라바야시 사나였습니다. 자, 그의 주장에 따르면 여자친구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근데 이게 좀 석연치 않죠. 왜냐면 이 남자는 54세, 여자는 24살, 30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나는데 여자친구? 미심쩍긴 한데요. 나이 차이만으로 당장 수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그냥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죠. 마침 이 기억이 떠오른 수사관은 퍼즐을 맞춰봅니다. 1km 가까운 거리, 심지어 비슷한 시간대, 50대 중년 남성, 정체 모를 신분증까지 딱딱 들어맞고 있잖아요. 즉각 수사관은 전날 신고에서 확보한 그 신분증과 러브호텔에서 발견된 여성의 얼굴을 대조합니다. 네,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24살의 여성 히라바야시 사나였죠. 수사의 화살은 즉각 아키라에게 향합니다. 경찰은 그의 집으로 출동을 했고 시신이 발견된 지 4시간 만인 새벽 5시 아키라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죠. 그 또한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더라고요. 곧이어 집안 수색이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살해 흉기인 피 묻은 단검이 발견됩니다. DNA 혈흔 검사 결과 피해자 사나의 것으로 확인되었죠. 경찰은 아키라에게 신문을 시작했어요. 그는 여전히 저항하지 않았고 순순히 다 말해줍니다. 사나는 제 여자친구입니다. 제가 확실히 죽이려고 3번 찔렀고요. 다음으로 경찰은 아니 그럼 왜 도대체 죽였냐라고 묻죠. 하지만 그때부터 아키라가 그냥 입을 탁 다물어요. 묵비권을 행사해버린 거예요. 아니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무 말도 안 하는 걸까요? 그 관계를 파헤치던 경찰은 중요한 정보를 찾아냅니다. 일단 아키라와 사나 사이에 여러 번 금전거래가 있었어요. 정확히는 아키라가 사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2억 3천만 원 정도예요. 상당하죠. 근데 거래 당시에 두 사람이 차용증도 쓰긴 했지만 아키라는 원금을 받지 못했어요. 이자조차 받지 못했고요. 그러고 보니 3개월 전입니다. 아키라가 직접 경찰서에 와서 상담을 받은 기록이 남아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지인이 자기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고통을 호소한 거죠? 아니 근데 또 조금 있다가 다시 찾아와서 아니다 내가 착각했다. 신고를 취소하고요.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지금 아키라는 어린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걸 받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돼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 사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들은 정상적인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일본에서 파파카츠라고 부르는 관계인데 쉽게 말해서 미국의 슈가 데디, 한국의 스폰서 개념과 비슷해요. 경제적으로 좀 돈 있는 중년 남성이 10대, 20대 젊은 여성을 돈으로 후원하는 거죠. 그 대가로 데이트도 하고 둘이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요. 물론 처음부터 대놓고 성관계를 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여기서 잠시 또 충격적인 설문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1년 일본에서 파파카츠를 경험한 여성들 중에 70%는 그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성매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반면 사나는 성매매를 해야 할 만큼 정말 돈이 절박했을까요? 여기서 정말 대반전이 있는데 알고 보니 사나는 명문 집안 출신입니다. 대대로 의사를 배출하는 아주 유복한 집안이었죠. 그 가족 성을 딴 히라바야시 병원이 있어요. 여기가 문전성시고요. 그만큼 경제적인 수익도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은 히라바야시 가문의 공주인 거예요. 그게 사나고요. 아니 그럼 도대체 왜 파파카츠를 만나가지고 막 돈을 요구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서 잠시 그녀가 살아온 그 기구한 인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좀 귀여운 외모를 가진 사나는 어릴 적부터 연예인이 되길 꿈꿨습니다. 그러다가 한 기획사에 캐스팅이 됐고 아오하루라는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하게 돼요. 여기서 예명으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사나는 아이돌로 데뷔만 하면 유명해지고 또 화려한 무대에 설 줄 알았죠. 그런데 현실은 결국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아오하루라는 그룹이 지하 아이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하 아이돌이 또 뭐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돌 그룹은 K-팝 멤버들처럼 거대한 자본, 혹독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완벽한 아티스트로 데뷔를 하죠. 그런데 일본의 지하 아이돌은 소형 소속사나 혹은 그냥 자체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TV에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작은 공연장에서 주로 팬들과 만나요. 그래서 그 팬들을 통해서 어떤 이벤트를 해주고 돈을 버는 구조죠. 그러니까 사나한테는 화려한 연예인을 꿈꿨는데 알고 보니 지하 아이돌? 이게 너무 자기가 원하던 삶이 아닌 거예요. 너무 후진 거예요. 막 어둡고 눅눅한 지하 공연장에서 춤추고 노래는 하죠. 근데 그걸 해줘야 또 팬들이 뭘 살 테니까. 갈수록 회의감에 빠진 그녀는 점점 공연에 집중을 하지 못했고요. 다른 멤버들의 불만도 커져갑니다. 그렇게 사나는 결국 그룹 내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데뷔 4개월 만에 탈퇴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에 도전한 건 SNS 개인 모델이었어요. 워낙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주목을 빨리 받잖아요. SNS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따로 만나서 이제 사진 모델이 되어주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 약간의 그 야릇함이 좀 가미되어 있는데 어쨌든 사나는 이것도 별로예요. 또 정확히는 사나가 포즈가 좀 어정쩡했대요. 그러니까 점점 고객들이 줄어드는 거죠. 자, 이렇게 연이은 실패 속에서 그 다음으로 사나가 향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메이드 카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야말로 일본의 어떤 매니아 문화예요. 이게 사실 최근 몇 년간 일본 도심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카페랑 어떻게 다르냐? 여직원들이 좀 귀엽고 매력적인 코스튬을 입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또 동시에 무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작은 공연을 펼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나 같은 경우에는 지하 아이돌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돈도 점점 벌려갔죠. 하지만 사나는 어딘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사나가 일본 유흥업계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거기에 발을 들입니다. 호스트바예요. 여기에 가면 이제 젊은 잘생긴 남성들이 여성들을 접대하죠.
옆에 앉아서 같이 술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요. 이게 성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먼저 좀 매너 있는 남성으로 어필을 하면서 점점 단골 손님이 되면 술을 팔아서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사나는 사실 친구도 별로 없고 사회성이 떨어졌어요. 근데 호스트바에 한번 다녀온 이후에 여기에 완전히 매료된 거죠. 왜냐면 이 호스트에서 만난 남자가 자기 고민 들어줘, 같이 술도 마셔,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사실 여기 처음 가면 고작 1, 2만 원 정도만 내면 된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어느덧 그녀는 여기에서 1,000만 원을 탕진하게 돼요. 와. 자, 어쩌다가 1,000만 원을 탕진하냐? 여기서 조금만 더 일본 문화 말씀드리면 그 호스트바에 가면 그 자기가 좋아하는 단골 호스트의 뭔가 이렇게 위신을 좀 살려준다면서 크게 사는 걸 좀 미덕으로 여겨요. 그래서 가장 비싼 게 샴페인 타워인데요. 돈페리뇽 같은 샴페인으로 이 술잔을 다 채우는 거죠. 이러니까 1,000만 원이 순식간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런데요, 사실 일본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제가 다루는 사건 속에서도 이런 호스트바 또는 캬라쿠바 자주 나오고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사나는 고작해야 메이드 카페에서 알바로 일하고 있었는데 1,000만 원, 이 술값을 다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네,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나의 또 다른 부업, 그건 바로 일본의 전형적인 호스티스 술집 캬바쿠라였어요. 한숨만 나오죠. 여기는 앞서 호스트바와는 반대로 여성들이 남성들을 술 대접하는 곳이에요. 또 더 큰 돈을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서 몸까지 파는 일이 성매매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나는 캬라쿠바 가서 돈 벌고 호스트바 가서 쓰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아니, 유복한 의사 집안 딸 아니었어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거냐고요. 어쨌든 사나는 캬바쿠라 호스티스가 되면 큰 돈을 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줍음이 많고 낯을 좀 가리는 편이라 단골 손님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녀를 찾는 사람이 줄기 시작했죠. 또 인센티브가 많이 없고 시급은 낮았고 한 달 월급은 고작 200만 원? 생활비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사나가 또다시 무엇을 선택한 줄 아세요? 바로 파파카치였어요. 핸드폰에다가 매칭 어플을 깔고 자기 프로필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중년 남성들이 만나자고 연락이 쇄도하는 거죠. 여러 사람과 연락 주고 받았고 그러면서 이들이 돈이 있는지 평가를 하고 충분히 호구가 될 만한 남자를 고른 거예요. 그렇게 선택된 게 바로 아키라였고요. 그는 자신을 억대 연봉의 셀러리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심지어 소득 증명서 이런 것도 보여줬대요. 근데 현실은 어땠냐? 그러니까 예전에 잘 나갔던 건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50대 중반이고 하니까 직장에서 잘렸고 겨우 퇴직금하고 모아둔 적금으로 버티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사실 이 사람도 외로웠는데 친구도 없이 그냥 혼자 집에서 애니메이션을 보는 게 취미였던 거죠. 또 외모적으로도 여성들에게 호감 갈 외모는 아니었고요. 실제로 그는 태어나서 딱 한 번 연애를 해봤다고 합니다. 32살에 만난 여성과 그것도 3개월 만에 끝이 났고요. 그렇게 나이가 먹을수록 외로움에 찌들던 그가 결국 파파카치를 기웃거리다가 사나를 만난 거예요. 자, 아키라와 사나는 정기적으로 러브 호텔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관계 한 번에 90만 원의 용돈이 제공되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사나 욕심이 커져요. 오빠,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기댈 데가 오빠밖에 없어요. 다음번에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용돈을 빙자한 성매매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가더니 급기야 아키라한테 9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대요. 그리고 아키라는 이걸 고스란히 들어줬고요. 아니 왜? 왜냐면 아키라는 사나한테 완전히 빠져있던 거예요. 그냥 파파카츠 성매매 여성이 아니라 자기의 진정한 연인, 여자친구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나가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내가 얘를 책임져야 하는데, 내가 얘를 더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더 나아가 결혼까지 꿈꿨고 자식을 낳는 그런 희망을 품었는데 안타깝죠. 혼자 이런 단꿈에 빠져 있으니까요. 사나한테 그럼 아키라는 어떤 인물이었냐? 그냥 호구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요. 한 푼이라도 더 뽑아내는 게 중요했죠. 그래서 어느 날은 카페를 창업하겠다면서 정말 거금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때 한 번에 빌려준 금액이 2억 3천만 원이었던 겁니다. 이게 사실 너무 큰 금액이라 아키라도 처음엔 주저했는데 곧이어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 내가 이 돈을 빌려주고 차라리 사나를 내 옆에 오랫동안 묶어둘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족쇄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돈 줄 때 차용증과 신분증까지 받아둔 거고요. 그렇게 1년 만에 돈이 줄줄 사나한테 들어갔고 어느새 그 총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게 돼요. 아키라는 당연히 경제적인 궁지에 몰렸습니다. 근데 사나는 점점 차가워져요. 그리고 어느새 아키라의 신용카드까지 가져가서 몰래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사건 당일인 2월 2일 새벽 2시입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러브 호텔로 향합니다. 그날 아키라는 사나한테 용돈 9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사나는 막 잔뜩 신나 있죠. 가증스러운 애교도 부렸고 팔짱도 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아키라의 얼굴은 평소와는 달리 좀 차가웠어요. 잠시 후 두 사람의 성관계가 끝났고 사나는 잠에 듭니다. 이때 아키라는 주저없이 준비해둔 칼을 꺼내서 그녀의 목에 찔러 넣었죠. 그렇게 사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왜 그가 사나를 죽였을까? 사실 아키라는 지금까지도 살해 동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가들이 여러 추정을 내놨는데요. 앞서 경찰에 한번 신고하러 간 적이 있었잖아요. 상담 받으려고. 그러니까 아키라는 어느 정도 이 사나의 본심이 사랑이 아니다 라는 걸 눈치챘던 것 같아요. 그럼 실망감이 커질 거고 동시에 자기의 통장 지금 돈이 없어. 그러니까 불안감도 커집니다. 게다가 만약에 내가 빈털터리가 되면 사나가 날 떠날 텐데. 그래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가기 전에 차라리 나의 것으로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 죽인 건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심경 변화죠. 이렇다고 추정하고만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이시카와 아키라는 살인죄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파파카츠라는 이 자극적인 키워드로 일본 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일부 여론은 피해자 사나를 비난하면서 으이구 그렇게 남의 돈을 쉽게 뜯어먹으려 했으니 자업자득이다 라는 차가운 댓글을 달았어요. 또 다른 여론은 범인 아키라가 너무 한심한 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었죠. 저도 평소에 웬만하면 피해자의 입장에 서려고 하는데 오늘 사건은 양쪽 의견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해석하는 이 사건은 무엇보다 일본의 어두운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외국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파파카츠, 캬바쿠라, 호스트바, 메이드 카페, 지하 아이돌까지 정말 현 시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 기이한 유흥문화? 들을 정말 이 사건이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가적인 설명도 많았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유행을 하면 1, 2년 후에 한국에서도 유행을 한다. 그만큼 두 나라가 문화적인 교류가 많으니까요. 일본의 폐쇄적인 성문화와 유흥업소 사건이 최근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한국인들도 이걸 그저 흥미거리로 바라보기보다는 무엇이 저 사회를 그토록 타락하게 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우지 않아야 할지 깊게 생각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도쿄 최대의 활락가인 신주쿠 가부키초. 이곳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곳인데 화려한 네온 사인이 가득한 거리죠.
번화가답게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오가고 있는데 또 보여지는 것과는 다르게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입니다. 특히나 즐비한 술집에 넘쳐나는 취객들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사건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가부키초가 특히 위험한 장소라는 인식을 남기게 된 사건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제대로 된 전말이 밝혀지지 않아 더욱 미스테리하게 기록되고 있죠. 때는 1981년, 약 40년 전의 가부키초는 지금과 크게 다를 것 없이 여전히 붐비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반 관광객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가부키초의 뒷골목은 분위기가 더 은밀했어요. 여기에는 러브호텔, 소위 말하는 모텔들이 줄지어 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3월 20일, 가부키초에 있는 A 모텔에 한 쌍의 남녀가 체크인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너무 당연한 풍경이라서 종업원들은 이들에게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커플 중에 남성만이 홀로 모텔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성은 체크아웃 시간이 한참 지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종업원은 방을 빼달라는 요청차 내선 전화를 걸게 됐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 그는 직접 방을 찾아갔고 잠시 후 그가 마주한 것은 끔찍한 살인 현장이었습니다. 방에는 목이 졸린 채 살해당한 아까 그 여성의 시신이 놓여 있었어요. 방 안에 다행히 명함이 하나 남겨져 있어서 그걸로 신원이 파악됐는데 피해자는 가부키초의 한 카바레에서 일하던 33살의 호스티스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호스티스는 직업 특성상 가상의 신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따라서 그녀의 명함으로 알게 된 신원이 사실상 진짜인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추후에나 진실이 밝혀졌죠. 사실 그녀는 33살이 아닌 45살의 중년 여성으로 과거 사고로 남편과 아이를 잃은 뒤 이곳저곳 떠돌다가 가부키초 캬바레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게 밝혀집니다. 한편 그녀와 함께 체크인한 이 남성의 신원을 밝혀내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 남자가 여자의 지인인지 아니면 그녀가 호스티스로서 받은 손님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목격한 종업원들에 따르면 남성의 인상착의가 젊은 셀러리맨 같았다는 증언이 전부였어요. 그 외에 눈에 띄는 특징은 없었고요. 이 사건은 그렇게 크게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사건 한 달가량이 지난 1981년 4월 25일 이번엔 인근에 있는 B 모텔에서 또 한 번 교살당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번 피해자는 20살 전후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스타킹으로 목이 졸린 채 사망해 있었죠. 종업원들에 따르면 이 피해 여성은 셀러리맨 느낌의 남성과 오전 9시쯤 체크인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 이 남성이 이용 요금을 내지 않고 혼자 먼저 모텔을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아마 그때는 후불제였나 보죠. 어쨌든 이걸 본 종업원이 이상함을 느껴서 방에 찾아갔다가 거기서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한 정황이고요. 현장을 좀 살펴보니 방 안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모두 죽은 피해자의 것이었습니다. 귀걸이, 샌들, 담배 라이터 등이 있었지만 이 중에 그 어떤 것도 용의자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죠. 심지어 이 사건에서는 사실 이 주근이 피해자가 누군지 신원을 특정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여러 소지품이 있긴 했지만 신원을 알 만한 게 없었거든요. 아마도 범인이 그녀의 신분증을 가지고 떠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신주쿠 경찰은 우선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그녀의 몽타주를 제작했고 그걸 또 전국에 배포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디서도 피해자와 관련된 제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건 발생 4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여전히 피해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한간에는 혹시 외국인이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었지만 정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건은 계속됩니다. B모텔 사건으로부터 또다시 한 달이 조금 지난 1981년 6월 14일, 이번엔 새벽 6시 반입니다. 가부키초에 있는 C 모텔에 남녀가 함께 체크인을 하게 돼요. 그리고 30분 후인 아침 7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남성이 먼저 모텔을 빠져나갑니다.
동행한 여성 체크아웃 시간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에요. 예상하셨겠지만 종업원이 방을 찾았을 때 피해 여성은 스타킹에 목이 졸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발견 당시 그녀는 미약하게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죠. 하지만 그녀도 견디다 못해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이번엔 주근이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는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에 살고 있던 17살 A양이었습니다. 마침 그 모텔 방 안에 그녀의 도서관 대여 카드가 남겨져 있어서 신원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A양은 회사원 부모를 두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고부터 불량 청소년들과 어울리더니 끝내는 퇴학까지 당하게 돼요. 사망했을 당시에 한창 방황의 시기를 거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그런 그녀에게 장래 희망이 있었는데 바로 연기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에 그녀는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연극 관계자를 만나게 됐다는 소식을 굉장히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전했었는데요. 자, 그럼 그녀가 만난다던 그 연극 관계자. 경찰은 이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일말의 단서로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이 사람이 진짜 연극 관계자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추적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실마리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피해자의 부검이 진행됩니다. 그 결과 위장에 약 200cc가량의 커피가 남아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녀가 모텔에 들어가기 전 가부키초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현장에 용의자가 동행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게 타임라인을 세워보면 피의자는 먼저 가부키초 한 카페에서 그 연극 관계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후 그와 함께 모텔에 간 것으로 추정돼요. 그러면 근처 커피숍을 수소문하면 되잖아요. 진행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는 얻지 못합니다. 참고로 그 C 모텔에 있는 종업원에 따르면 같이 왔던 남성이 키가 한 160cm대 그리고 나이는 30대 정도의 직장인으로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셀러리맨이요. 네, 계속 동일한 목격담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 C 모텔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경찰들은 앞서 A, B 모텔 사건을 연쇄살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양상의 사건이 3번이나 그것도 짧은 간격으로 발생했죠. 경찰뿐만 아니라 사건을 접한 대중들까지도 이거 연쇄살인 사건 아니냐라면서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럼 뭐해요? 정말 답답하게도 증거가 없어서 꼬리를 잡지 못하는데요. 물론 범행 수법에서의 유사성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또 더 정확히 보자면 한 명이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혹여나 모방범이 존재하는 건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수사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던 중 오마이갓 또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살인미수였어요. 1981년 6월 25일 D모텔. 30대로 보이는 남녀 한 쌍이 함께 체크인합니다. 그런데 밤 11시쯤 여성이 다급히 데스크로 내려오더니 도와달라고 막 요청하는 거예요. 그녀가 말하길 남자에게 목이 졸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여자가 격하게 저항을 했고 남자는 제압을 포기한 듯 그녀의 지갑에서 현금만 갈취해 도주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남자가 누구였을까요? 가까스로 도망친 그녀가 해당 남성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게임센터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고 진술했어요. 혼자 있는 자신에게 이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고 이후 함께 모텔에 오게 된 거죠. 이게 급만남이다 보니까 피해 여성은 남자의 이름도 나이도 몰랐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목숨을 부지하긴 했지만 이 사건 역시 앞서 사건들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죠. 자, 조금만 더 통합적으로 살펴볼까요? 4건의 사건에는 연쇄살인의 공통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의 인상착의에 대해 증언이 일치해요.
다들 입을 모아서 젊은 샐러리맨이라고 언급했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흔하디 흔한 특징입니다. 그냥 다들 그냥 젊은 회사원 같은데? 그 어떤 목격자도 이 말 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못했어요. 이목구비나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했고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심지어 그 살인 미수로 살아남은 사건도 있는데 몽타주가 작성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몽타주 없이 사건이 진행됐고요. 또 범인은 피해자들과 예전부터 알던 사이가 아닌 대부분 그날 처음 만난 사이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첫 번째 피해자는 가부키초에 있던 호스티스였고요. 두 번째 피해자는 지금 신원조차 알 수 없죠. 그래서 이들 사이에 성매매의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세 번째와 네 번째 피해자는 의도적으로 당일에 접근한 정황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유사한 살해 방법에 주목합니다. 모든 피해자들은 목이 졸려서 사망했어요. 그중 두 번째와 세 번째 피해자는 특히나 팬티 스타킹으로 목이 졸린 것까지 동일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연쇄 살인마로 충분히 몰리던 중이었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것만으로 연쇄살인을 단정짓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 범행에 일단 규칙성이 없다는 특징이에요. 실제로 연쇄살인범들의 범행 패턴에는 어느 정도의 일정함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요일이나 어떤 날씨 또는 범행 간격 혹은 피해자의 특징 같은 유사성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이 사건에는 장소의 유사성만 있을 뿐 그 외에는 또 다소 제각각입니다. 게다가 어느 범행에선 주근이의 신원을 철저히 숨기려고 막 다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여태 신원 모르고요. 근데 또 다른 범행에선 신원을 알 만한 물건들을 정말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기도 했고요. 이렇게 행동 패턴이 다르다는 점에서 모방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분석이었죠. 한편 이 사건의 가장 큰 맹점은 그 어떤 현장에서도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시대적인 특성상 과학기술이 부족해서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전에 제대로 시도라도 해볼 만한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80년대에 CCTV 자체가 흔하지 않았죠. 근데 무엇보다도 모텔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건 더욱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투숙객들이 자신의 모습이 모텔 CCTV에 남는 걸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거예요. 비록 그곳이 우범 지역이라 할지라도요. 어쩌면 범인은 이 사실을 악용했고 어렵지 않게 범행을 저지른 후 후련히 자취를 감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가부키초 모텔 연쇄살인 사건. 그 당시 일본 전역은 떠들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은밀하다고 간주되는 곳에서 그것도 4건의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범인에 대해 파악된 게 정말 아무것도 없고 사건 해결의 진전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죠. 근데 이렇다 보니 대중들의 관심 또한 금세 식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추가 제보가 들어오지 않은 채 해당 사건은 차례로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지난 1996년에는 아예 영구미제 사건으로 전환되었고요. 그나마 이 사건으로 인해 변화가 있었다면 그 가부키초 전역에 CCTV 설치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손님이 싫어한다 한들 살인사건까지 나는 이 위험한 곳에 카메라가 필수적인 걸로 느껴진 거겠죠. 하지만요, 여러분. 그 이후로도 가부키초에서는 몇 건의 강력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가부키초? 거기 너무 위험한 데 아니야?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된 거고요. 한 예로 일본에서 유학했던 한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봐도 가부키초의 그 은밀한 지역을 여성이 혼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일본의 한 시대를 강타한 가부키초 모텔 연쇄살인 사건. 이제 42년이 지난 지금 진범은 과연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요? 밥은 먹고 다닐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